안녕하세요. 제27회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며 연사를 포함한 모든 운영 요원이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 중 하나로 개최되는 제27회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는 뉴노멀 2.0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개발 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개회식과 2020년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우수기업 시상식 및 특별 강연, 그리고 트랙 1 뉴노멀 2.0과 품질 안전 확보 최신 동향 및 발전 방향과 그리고 트랙 2 우수기업 소프트웨어 공학 적용 사례,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서 8개의 전문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각각 강연 종료 이후 저희 질의응답 시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 플랫폼에 해당 연사 클릭하시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박준국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과장님의 축사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장 박준국입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프트웨어 업계 및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원격 근무, 원격 교육, 비대면 상거래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높은 수준의 품질 역량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총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총 58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품질 역량을 보유하도록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미리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장 박준국.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 과장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송주영 본부장님의 개회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본부장 송주영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7번째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 과장님,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유공 수상기업과 강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ICT 중심의 초연결, 초지능화가 촉발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거친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전통 산업군의 소프트웨어 신기술 기반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 증가와 기능 복잡화로 역할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관들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품질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 정립,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품질 인식 확산 등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개선 및 확산, 기술 활용 지원 등에 노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 뉴노멀 2.0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개발 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기술 동향과 전망, 소프트웨어 공학 적용 우수 사례 소개 등 품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 전달을 통해 글로벌 ICT 생태계 핵심 가치인 소프트웨어 공학과 품질,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을 모두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소프트웨어 공학과 안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며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본부장 송주영.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발군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2.0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도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대상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시상식도요, 시상자와 수상자가 없는 무관중 시상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0년도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대상에 대한 시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1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인 우수상 2점, 공로상 1점에 대한 사회적 소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장입니다. 주 인프라웨어. 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제고와 품질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에 대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독. 1997년 설립된 인프라웨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기업, 조직, 개인 등 모든 사용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버마기전입니다. 귀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증대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대독. 1975년 설립된 버마기전은 철도안전 국제표준 기반 열차 상태 정보 실시간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체계를 수립해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주 유토비즈. 귀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증대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대독. 유토비즈 역시 AR, VR, MR,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플랫폼 개발에 최선을 다해 스마트 ICT 융합 비즈니스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로상 시상하겠습니다. 공로상 소프트웨어 공학 엑스퍼트 그룹 귀사는 우리원과 협업하여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대독. 네, 소프트웨어 공학 엑스퍼트 그룹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프로세스 요구사항, 아키텍처, 테스트,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을 통한 인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렇게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요. 아주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같이 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상장과 상패 그리고 화환을 저희가 수상자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강연은 LG CNS 이문영 팀장님의 강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우리의 워크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강연 주제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디지털 레이버입니다. 네, 저희가 강연 후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세션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접속하신 이벤터스 화면에서 PC는 우측에, 모바일은 하단에 질의응답 버튼이 있습니다. 이문영 팀장님 성함을 클릭하시면요. 질문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문영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CNS RPA 플랫폼 팀 이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께 일하는 방식을 설명드려서 약간 생뚱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RPA를 통해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RPA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RP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지 않은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대상이고요. 제가 쉽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엑셀의 매크로를 컴퓨터 안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엑셀에 있는 매크로하고 RPA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RPA는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엑셀로 예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입력한다든지 혹은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오가며 자동화를 수행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 로봇인 RPA는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지적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 국내에 RPA가 도입이 됐는데요. RPA 솔루션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비싼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 인도나 동남아에 오프쇼어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도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는 RPA 솔루션을 사용했고요. 저희 국내는 2017년에 외국계 컨설팅사들 주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2018년에 이제 외국계 솔루션들이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되고 저희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에 표준 RPA 솔루션을 선정을 해서 그룹사 전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RPA 전문 개발사 중심의 리셀러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주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솔루션 선정 및 RPA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RPA가 굉장히 크게 붐이 일어서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동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 52시간이라는 제도가 이제 각 저희 사회에 안착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임직원들을 야근하지 않고 빨리 보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RPA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방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의료에서 쓰는 AI를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AI, 블록체인, IoT 이런 기술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들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RPA가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트너에서 2020년 탑10 테크놀로지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했고 그 안에 RPA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양상이냐? 기존의 RPA는 정형화된 데이터의 단순 반복적인 자동화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의 영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단순 RPA 과제에서 AI 연계 과제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RPA는 그 연계 과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전달하는 역할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는 전문 개발자에 의해서 자동화하던 것들이 요즘은 현업이 직접 개발하는 1인 1본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RPA 솔루션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툴이 있습니다. 각 솔루션마다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프로세스 개발하는 툴이 있고 이걸 개발을 해서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모니터링 서버에 배포를 하면 이 모니터링 서버가 필요한 시간에 1번 로봇 아침 9시에 재경 4번 프로세스를 실행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실행 로봇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내 옆에 혹은 내 PC에 깔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동화를 하는 로봇과 또는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모니터링 서버에 의해서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기업에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언어텐디드라고 하는 스케줄이 걸린 이제 로봇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한 잡이 한 번 실행을 시키면 며칠 동안 돈다든지 혹은 보안 때문에 꼭 특정 부서만 사용한다든지 할 때 어텐디드 로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RPA를 과제를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와 혹은 나의 업무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일이 RPA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외부 임대 매장의 매출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혹은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와 이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객사의 주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다시 일일이 쳐놓는 그런 업무들, 고객사의 구매 계획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회사의 생산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혹은 편의점의 예인데요. 점표별로 월별 정기요금을 정산한다든지 이렇게 외부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업무가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비슷하게 외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들도 굉장히 RPA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조사, 일일 경매가 조사 등의 가격 수집이라든지 인건비 조사, 건축물 인허가 정보 조사, 휴폐업 사업자 정보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은 기업에서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비교하는 대사 업무는 사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기관이나 수작업으로 하시는 업무인데요. 매 시스템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세 또는 매출세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송부된 데이터와 매달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스템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국세청에 송부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입금된 내역하고 우리 회사 통장에 찍힌 내역하고 확인한다든지 임차료 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을 하는 등의 데이터 대사 업무가 대표적인 RPA 과제 업무입니다. 초반에는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 현업들의 요구사항을 또 바로바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현업분들은 다시 그 시스템에서 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들 입맛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일일 매출 보고서나 월간 법인별 매출 보고서 같은 매출 보고서, 장기 재고 현황 보고서, 그다음에 일일 상담 실적 통계 및 보고서, 정책금융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시스템 입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엑셀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RPA가 복잡한 이제 입력들을 룰에 의해서 처리하는 내부 시스템 입력 업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내 사기업에서 RPA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PA가 이제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UI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좀 큰 이슈인데요. RPA는 약 5에서 10% 정도의 에러율을 보입니다. 에러율과 정확도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RPA는 성공하면 100% 정확도, 사람보다 더 정확한 정확도를 보이는데 오른쪽과 같은 이유로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가서 뭔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국세청이 큰맘 먹고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RPA 소스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운영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갑자기 시스템을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걸 RPA 운영자가 알지 못해서 갑자기 RPA가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이제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공유가 미흡해서 생기는 에러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시스템 성능 이슈,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 혹은 네트워크 문제로 대상 시스템이 죽었다거나 접속이 부하가 된다거나 한 이유일 때 RPA도 역시나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업 주도의 수정 필요는 현업이 주는 엑셀 시트를 가지고 RPA가 자동화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업이 데이터를 잘못 줬다거나 혹은 미정의된 이슈가 있었다거나 할 때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노트북 환경 혹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로봇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로봇 환경으로 인한 이슈,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관련해서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로봇한테도 별도의 워크플레이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은 개발 품질일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개발자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 내가 그냥 파이썬이나 오토데스크나 혹은 뭐 자바로 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짜신 것들도 모두 RPA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굳이 기업들은 비싼 라이센스를 주면서 뭐 솔루션을 써서 굳이 RPA를 구현하는가? 바로 안정적인 운영 때문입니다. 내가 개발하고 내가 운영할 때는 어떤 솔루션을 쓰고 혹은 뭐 오픈소스를 써도 내가 그 소스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은 내가 뭘 잘못했네 라고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고객사 중에 600개의 과제가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런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한 50에서 100개 정도의 에러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에러가 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개발자들끼리 표준화,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초반에 프레임워크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자, 시작을 할 때는 PC 초기화를 이렇게 하고 분기 처리 시에는 이런 로직으로 분기 처리를 하고 에러 로그는 이런 형식으로 남겨줘야 이게 엑셀을 작업을 하다가 에러가 났는지 외부 웹사이트에서 일을 하다 에러가 났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라는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하고 모듈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회사의 메일 시스템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거나 장애가 났습니다. 그러면 600개의 과제가 모두 다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소스 600개를 모두 고쳐야 되냐? 굉장히 좀 에포트 낭비적인 일이죠. 그래서 공통의 모듈을 만듭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처음에는 뭐 메일, 그 다음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들, 뭐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듈화를 해서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해당 기능이 뭔가 수정이 필요할 때는 공통 라이브러리만 수정을 하면 다른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품질을 높이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의 화두는 자동화의 확대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는 사실 기존에도 많은 IT 시스템들이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것들, 보고서 쓰는 것들 한 3년 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과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그다음에 룰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RPA 개발을 예측 알고리즘 기반으로, 그다음에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 기반에서 문맥 이해로 하는 자동화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주체의 확대입니다. 기존까지는 전문 개발자에 의해서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탄탄하게 개발을 해왔다고 하면 작년까지는 또 별도의 이제 개발 현업에서 전담 개발 인원을 선발을 해서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OI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현업분들이 나는 한 달에 한두 시간 정도 자동화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 좀 자동화해 주세요라는 니즈에 그런 거는 ROI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본인 업무 자동화 개발에 대한 니즈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동화 범위의 확대와 자동화 주체의 확대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의료에서 쓰는 AI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RPA 솔루션 로드맵은 점점 인텔리전트 RPA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RPA는 룰 엔진을 가지고 스크린을 스크래핑해서 워크플로우를 태우는 구조화진 룰 기반의 사용자 활동 모방이었다 보니까 과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의 손을 대신한다고 하면 여기에 사람의 눈을 붙여서 머신러닝이 되는 OCR을 붙인다든지 혹은 텍스트 분석을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룰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처리, 학습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고요. RPA는 현재까지 룰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는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이나 예측 알고리즘을 중간에 넣어서 어떤 전략, 예산, 경영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업무, 예측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발전에 사실 기반이 되는 게 이런 요소 기술들의 발전일 거고요. 그래서 사실 RPA 발전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반이 되는 AI 요소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가가 사실은 RPA 자동화 영역의 확대의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AI를 도입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업무 효율,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저희가 통신사라든지 이런 이제 B2C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우 많은 AI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AI를 하려고 했더니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재입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업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어떤 룰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의사분들이 항상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업무 전문가들이 이 알고리즘에 업무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을 때 이런 알고리즘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의료는 그나마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에는 생각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또 중요한 요소고 AI 학습 인프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구성 요소일 거고요. 저는 네 번째가 가장 큰 버틀넥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걸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할 것이냐. 기업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AI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들여야 돼? 라는 의사결정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가운데 이렇게 그 우산 모양을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래도 좀 관객분들이 오실 줄 알고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산을 왜 그려드렸을까요? 기상청입니다. 네, 근데 되게 놀랍죠. 왜냐하면 올여름에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데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특정 그 IoT 장비에서 오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기상직 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역량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AI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필수 항목이라고 하면 정확도, 판정의 신뢰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계속 전 강의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의료는 조금 독특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워낙 이제 몸값이 높기 때문에 저런 이제 연구들을 계속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의사를 한 명 대체할 때 그런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런 연구가 되는데, 사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유지보수까지 해가면서 제가 이제 일본 분한테 한번 AI 하시는데 정확도가 90% 이상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랬더니 5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서 이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으실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I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I를 접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OCR이라는 솔루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은행에 가입을 하면 신분증을 찍게 되고 거기 신분증에 있는 주민번호, 뭐 이름이라든지 그런 키값들을 읽어내는 기술을 OCR이라고 하고요. 사실 OCR이라는 기술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고, 기존에는 OCR을 왜 안 썼느냐? 제가 이제 기업에서 과장님 이제 문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OCR 솔루션 한번 태워보세요. 그러면 딱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100% 정확한가요? 아닙니다. OCR 이 솔루션들은 90%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가 아니면 사람 못 빼서 못 써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OCR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90%에서 100%까지 못 가던 거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형 OCR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100%가 아니더라도 80%의 절감의 효용성이 큰 업무, 그래서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이미 OCR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것보다 70점짜리 80점짜리라도 한번 OCR을 읽어주면 내가 수정하는 게 훨씬 에포트가 덜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OCR을 많이 쓰시지만 1년에 몇백 장밖에 없는 그런 사기업에서 OCR을 뭔가 비용으로서 그 지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져야겠다. 그러나 RPA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AI의 종류라고 하면 이런 학습형 OCR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통신사에 가서 가입신청서를 쓰고, 요즘은 가입신청서 수작업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가입신청서 컴퓨터로 이제 직원이 입력을 하면 그 고객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뭐 등본, 기타 등등의 서류들을 쭉 붙여서 스캔을 쫙 해가지고 본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혹은 이제 특정한 폴더에 넘어가면 이분들이 이거를 얘는 가입신청서야, 얘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야, 얘는 등본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넣어주시는데 빈 종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사람의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하는 작업부터 지금 OCR로 좀 진행을 중이고요. 그런 데이터가 모여지면 실제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와 이런 것들을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봇으로 연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RPA 입장에서는 챗봇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메일이 됐든 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과 이제 저희 이제 챗봇으로 좀 일 시켜보고 결과 받고 하는 거 하시죠? 그랬더니 저희 회사 챗봇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이게 악순환이죠. 안 써서 정확도 떨어지고 그래 더욱더 안 쓰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챗봇의 예시는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뭐 공공기관, 이 망분리 때문에 굉장히 직원분들이 힘드세요. 내가 업무 처리를 하는 내부망과 뭔가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만 사용을 하기 위한 승인 절차 이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고객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저는 베라크루즈 타는데 제 베라크루즈로 담보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직원분이 제 이름, 차번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서 외부 인터넷망 사이트에서 이 중고차의 담보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고객님 안타깝게도 뭐 3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처음부터는 인터넷망을 쓸게요 하고 승인을 올려놓는데 차장님이 마침 뒤에 없어요. 그럼 이제 멀뚱멀뚱 고객분하고 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고객 내방 시에 대면 영업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외부망과 내부망에 챗봇을 하나씩 놓고, 물론 외부망에는 챗봇은 이미 승인이 난 챗봇입니다. 그래서 내부망에서 본인 행번하고 고객명하고 자동차 번호를 외부 챗봇한테 던져주면 외부 챗봇이 필요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이제 자동차에 대한 담보가를, 잔존가를 검색해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VOC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채널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VOC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집하기도 어렵고 분석은 더더욱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PA가 웹이나 모바일 홈페이지, 상담 채널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 각종 포털 사이트, 카페, 밴드 등에서 VOC로 쭉 수집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기학습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는 제품에 대한 불만이야, 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야, 얘는 우리 회사 이미지에 대한 불만이야 라고 답을 뱉어주면 RPA가 다시 불만 유형별로 해당 조직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빠르게 고객 응대를 할 수 있고 실시간성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홍보팀 분들이 주말에도 네이버 댓글을 항상 확인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기업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그분들이 주말이 사실은 일의 연장이면서도 그렇다고 뭐 휴일 근무를 신청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RPA와 AI가 결합해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들일 것 같은데 그럼 RPA도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앞서 교수님 강의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부분, 이 많이 수집되고 생성된 데이터가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AI로 응용하셨는데 RPA는 이런 업무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수집하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역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맨 앞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요거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빌딩 관리하는 그런 회사의 과장님이 직접 본인들 그 사보에 낸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자 오늘은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6도니까 온풍을 6시 30분에 켜세요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가서 6시 30분에 온풍을 켰습니다. 혹은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물론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죠. 근데 모든 빌딩들이 그런 최신 설비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빌딩들은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데 RPA를 통해서 외부 온도가 얼마 됐을 때 몇 시에 켜라라고 하면 RPA가 그거를 이제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다음에 다른 빌딩의 빌딩 매니지먼트 사업을 따라가서 저희는 저렴하게 빌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가 차별화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냉난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사람 대신에 자동화로 냉난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컨설팅 업무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예시였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은 내재화입니다. 저희 그룹이 DT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계열사 RPA 적용 확대를 이제 3년차로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주체 확대 제목인데 현업분들이 직접 개발을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그룹사 신입사원 과정과 그룹 팀장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에 이런 RPA 실습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모든 이제 솔루션사들이 이렇게 현업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내놓고 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그냥 오피스 제품을 MS 오피스 제품을 오피스 365 클라우드 버전의 오피스 365 버전으로 바꿨더니 그 기본 구성 안에 RPA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이런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엑셀 PPT를 사무실에서 쓰듯이 RPA도 이제 사무 도구로 하나로 쓸 거예요 말았는데 실제로 MS가 그걸 출시해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왜냐하면 이제 전혀 전공하지 않은 인원들한테 약간은 개발을 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선발을 했어요. 조금 IT를 전공을 했거나 혹은 굉장히 적극적인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RPA 개발에 기존 업무는 다 빼주고 RPA 개발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현업 중심 개발은 본인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채용에 필요한 정보는 RPA로 크롤링하는 것들을 RPA로 개발을 하고 나는 신입사원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혹은 소요 계획 관련해서 인사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핵심 업무에 이제 집중을 하고 뭐 각 팀에서 신입사원 소요를 취합한다든지 대학생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RPA로 직접 개발을 해서 본인이 쓰는 그런 현업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제목이 워크플레이스인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규모의 RPA를 처음에 도입을 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노트북 상에서 로봇을 돌렸어요. 근데 로봇 돌릴 때 건드리면 안 돼서 작업 중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A4지에 붙인다든지 혹은 이제 판넬을 만들어서 데스크탑 모니터에 붙이던 것을 이제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실제 이제 VM에다가 그러니까 HCI 환경에 VM을 올리고 그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직접 보시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RPA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 50개 정도 이제 과제를 돌릴 때는 그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환경에서 가능했지만 이제 100개 이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여기서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와 같이 M 오피스 5365에서 제 RPA 계정을 하나 이제 땄어요. 그러면 나의 로봇 비서를 위한 별도의 워크플레이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운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DI를 별도 저를 위한 VDI가 있는데 로봇이 자동화를 실행하는 동안 사실은 사용자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동일한 별도의 로봇용 VDI 환경 또는 로컬 환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세션이 끊겨버리고 또한 이게 로봇이 잘못했는지 에러가 나서 잘못했는지 내가 뭔가 업무를 잘못했는지 이런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서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되 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LG CNS 팀장 권한을 가진 로봇 계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열심히 업데이트한 엑셀 파일이 로봇 환경에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싱크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1인 1보 시대에 이런 제 PC와 로봇 PC 혹은 제 VDI와 로봇 VDI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VDI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부터 70%의 재택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VDI 환경에 이제 접속을 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를 도와주는 로봇 비서도 이러한 이제 VDI 환경에서 저의 단순 반복 업무, 저의 비핵심 업무를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8페이지는 이제 시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 LG CNS는 RPA를 전담으로 사업하고 이행하는 RPA 플랫폼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오퍼링은 크게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실시를 해드립니다. RPA 과제는 높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수작업을 하시는 현업분들이 발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업분들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실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룹사나 외부 그 고객사에서 적용한 1,500여 개 과제를 공유해 드리면서 그중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게 뭘까라고 같이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과제 정의서, 프로세스 설계서 이런 프로젝트 이행이 필요한 각종 표준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프레임워크나 모듈화 등을 통해서 개발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운영을 위한 교육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현업을 위한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A 특성상 유지보수 전담 인원 또한 이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운영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SM 인원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에러에 대한 선대응 체계 마련 등 운영 거버넌스를 고객분들과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1인 1봇 현업 개발 체계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도 같이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형 OCR이나 오토 머신러닝, 이런 챗봇 등 AI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POC 진행이나 혹은 직접 과제 개발에 대해서도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Q&A를 제외하고 한 35분 정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사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R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그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RPA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에서는 현업분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비핵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그런 이제 그 주 52시간을 지키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RPA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질의응답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RPA 도입 시에 초기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RPA 도입을 위해서 개발자도 필요하고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사에 ROI가 나는 과제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셔서 과제를 먼저 좀 한번 취합을 해 보시고 이럴 경우에 우리 회사에 이런 큰 ROI가 큰 과제들을 먼저 적용을 하겠다. 물론 1인 1봇 현업 개발 체계가 되면 사실 ROI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지만 막상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현업들은 개발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ROI가 큰 과제들을 도입을 해서 RPA가 이런 거구나. RPA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현업분들의 컨센서스를 먼저 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들도 프로세스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지, 원래 RPA 솔루션 사상 자체는 비전공자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사실 약간의 이제 개발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서 그런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 LG CNS에서 OC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OCR 솔루션 이용하고 있고요. 뭐 에비사의 플래시 캡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고객사가 클라우드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구글 OCR도 활용을 하고 뭐 네이버 OCR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앱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직원들 자발적으로 되는지, 업무 효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내 업무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그렇게 시작했으면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혔을 텐데 RPA로 이제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줘서 본인들이 자동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과제를 내시는데 아유 과장님 이거는 ROI가 안 나니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발끈하세요. 그럼 제가 배워서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좀 문화 형성이 좀 필요해서 RPA를 기존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1인 1랩스를 도입을 하는 거는 좀 저항이 있지만 RPA를 좀 경험을 하게 하고 문화 형성이 된 후에는 업무 효율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외부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이제 운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해소가 되고요. 예,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구매하기 어려우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공동으로 구매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이제 중기청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 해당 이제 기업에서도 좀 돈을 태우셔서 RPA 과제를 하고 있고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통으로 중소기업 분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해서 저희가 시장에 선보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각 회사의 또 그 독특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뭐 LG CNS가 그 사업이 가능한 큰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영 팀장님 강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문영 팀장님 강의를 통해서 RPA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RPA가 보고서 작성도 한다고 해서 이게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기업에도 확산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동화 영역 확대로 확실히 기업의 효율이 증대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이 기업의 어려움, 그러니까 AI 개발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인력, 그리고 시간 등 이것이 참 의사결정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1인 1보 시대에 이 개발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LG C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이문영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